네, 안녕하십니까? 리나시타 교양대학의 서동수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기영의 순이삼촌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 4.3 사건의 의미와 또 이 순이삼촌이 갖는 이 작품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4.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제주 4.3 사건은 그렇게 낯선 사건은 아닙니다. 이제는 학생들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비교적 객관적으로 그 4.3 사건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4.3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죠. 왜냐면 이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고 뿐만 아니라 기억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라고 여겨져 왔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이 제주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말 그대로 빨갱이라고 하는 그 매우 불순한 세력에 이루어진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말 그대로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른바 해방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루어진 이 민족적인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입 밖에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 4.3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 여기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현기영의 순이삼촌이 매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 8월 15일 말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지요. 그때 관련된 얘기들 중에 하나 좀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있었습니다. 8월 15일 전날, 즉 8월 14일 날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있다. 즉 8월 15일 정오에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 있으니 반드시 시청을 해라. 라디오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들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제 좀 뭔가 긴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이제 조선의 그 상황들이 매우 급변하는 어떤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미국이 소련을 공격한다든 등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서 하여튼간 좀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내일 정오에 중대 발표가 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매우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5일 정오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 같은 걸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운동장 같은 데 사람들이 모여 있고 스피커를 통해서 천황이 말 그대로 일본의 패망을 알리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방송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그 천황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지 않죠. 그 라디오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천황의 목소리에 노이즈가 잔뜩 끼어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라디오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아마 저렇게 많은 노이즈들, 이른바 잡음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라디오 기술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돼 있었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통해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라디오, 그 천황이 그 패망을 알리던 그 라디오 목소리의 그 잡음은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천황이, 일본을 대표하는 그 천황이 직접 그 패망을 알리는 그 목소리를 선명하게, 생생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노이즈를 잔뜩 집어넣고 그래서 겨우겨우 들어야 그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다라고 그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됐고 사람들은 정말 기뻐했겠죠. 무려 36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해방의 기쁨이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한다고 해요. 자, 여기 이제 중요한 하나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기쁨과 함께 우리 민족에게는 아주 커다란 숙제가 하나 주어지지요. 이른바 그런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의 우리 민족의 과제는 뭐였을까요? 네, 당연히 나라를 다시 찾는 겁니다. 그렇겠죠? 나라 찾기라고 하는 이런 숙제가 민족적인 과제로서 주어졌다라면 이제 나라를 찾은 이후에는 이제 숙제가 바뀌겠죠. 예, 나라를 찾았으니까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는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숙제로 민족의 과제로 던져진 겁니다. 근데 이 당시 그럼 어떠한 나라를 만들 것이냐라고 할 때 그 모델이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모델이 다시 왕조로 돌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모델은 이른바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대표되는 이른바 자본주의 국가,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런 모델, 두 번째 모델이 하나 있을 것이고, 마지막 3번째 모델은 이른바 소련을 모델로 한 사회주의 국가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셋 중에 가장 먼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왕조 국가겠죠. 자, 왕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근대 국가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미국식의 자본주의 국가와 소련식의 이 사회주의 국가, 이 두 국가의 모델을 놓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이른바 2년 논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방 후 한국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문제는 제주도인 것입니다. 제주도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본토와 떨어진 어떤 주변처럼 이렇게 주변화된 그런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해방이 된 이후에 일본에서 공부했던 많은 그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해방과 동시에 제주도로 대거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굉장히 민족적인 의식이나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깨어있는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방에 대해서 뭐 반민특위나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친일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벌을 가하는, 제재를 가하는 그런 시도도 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일제히 협력했던 많은 자들이 얼마 후 다시 대거 복귀가 되고, 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군 철수를 외치기도 하고, 일제히 협력했던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하고, 뭐 나중 일이지만 그 이승만 정권이 하려고 했던 이른바 그 50 단독 선거,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자, 어쨌든 제주도는 굉장히 문제적인 그런 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1947년 3월 1일 날 이른바 3.1절 기념 행사가 이제 이른바 제주도 4.3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47년도 3월 1일이면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기 약 1년 전인데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도 이제 3.1절 기념 행사를 하면서 그 3.1절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제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도 그랬죠. 3.1절이든 뭐 4.19든 이런 때가 되면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자라고 하는 그런 계승의 목소리도 있지만, 그런 자리를 빌어서 현 시국에 대한, 현 정부에 대한, 아니면 현 그 정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같이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는 4.19 때가 되면은 언제나 그 대학생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예,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주도에서 47년 3월 1일 이른바 3.1절 기념 행사를 할 때 그 기념 행사가 하고 끝난 다음에 도민들이 이제 가두 시위를 합니다. 미군 철수를 외치고 그 50 단독 선거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어떤 문제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두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기마경찰이라고 그러죠. 예, 일제시대 때 그 순사들이 말을 타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말을 탄 경찰들이 그 시위대들을 이렇게 통제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실수였겠죠. 예, 실수로 그 말발굽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치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때 그렇게 아이가 다쳤을 때 바로 그 경찰이 내려서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대처를 했었으면 글쎄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4.3?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경찰이 그것을 알고도 그냥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항의를 했겠죠. 근데 문제는 그 기마경찰이 전혀 뭐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냥 그 자리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이 화가 나서 여럿이 모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과하라. 계속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도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고 점점점 도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러한 와중에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서 발포를 한 겁니다. 총을 쏜 거예요.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해서 6명이 사망을 하고 8명이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죠. 예. 근데 그 6명들이 한결같이 등에 총을 맞았대요. 그 말은 뭐냐면 항의를 하기 위해서 경찰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망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른바 등 뒤에서 총을 쏜 거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 사망한 사람들이 뭐 빨갱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념적인 그 어떤 올가미를 씌우려 했지만 사실 그때 돌아가신 분들 6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안고 있던 애엄마라든지 아니면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구경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자 이제 도민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죠. 가뜩이나 그 일본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다시 대거 복귀하는 과정에서 그 도민들이 그 경찰에 대한 반감이 매우 컸는데 자, 그렇게 해서 도민들이 불만을 얘기하게 되고 사과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경찰들은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이제 제주 전 도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른바 총파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태로 이제 확산이 되죠. 정말 제주도가 전체가 총파업을 벌입니다. 학교는 물론이거니와 뭐 상인들, 기업들, 심지어는 관공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여러분들 각 지역에 시청이나 그런 관공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공서도 파업에 들어가고 또 경찰들도 일부 경찰들도 그 파업에 동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제주도 전체가 올스톱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상황들을 미군정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 어느 한 자료에 의하면은 그 당시 미군정은 제주도민의 90%가 좌익 사상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바라봤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 미군정과 이승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주도라고 하는 건 매우 불온한 도시죠. 매우 불온한 땅이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경무국장이었던 조병옥이 싹 쓸어버려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북 청년단, 또 응원 경찰들이 제주도에 대거 투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주도민들을 테러하고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해지고 그래서 어느 자료에 따르면은 2,500명 정도가 그렇게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체포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제주도민들의 감정은 좋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점점 이런 감정들은 격화되고 있었고 그렇게 격화되던 이런 감정들이 당시 제주도에 남아 있었던 그 무장대들에 의해서 그런 제주도민의 민심들을 마치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인 양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른바 1948년도 4월 3일 새벽에
무장대들이 경찰서를 습격을 하죠. 한 발의 총성과 함께 그 사건, 이른바 제주 4.3 사건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제주 4.3으로 인해서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1명꼴로 희생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약 3만 명, 공식적으로 3만 명, 또 어떤 글에 따르면 실제 희생자 수는 거기다가 곱하기 3을 해야 된다. 해방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민족에게 드리워진 그 끔찍한 사건, 제주 4.3 사건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주 4.3에 대해서 이제 그 목소리, 제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목소리를 전한 사람이 이른바 작가 현기영입니다. 이 작가 현기영은 제주도 출신이죠. 1941년도에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7, 8살 때쯤부터 4.3 사건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현기영에게 이 제주 4.3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 4.3이나 우리 민족의 그런 크나큰 비극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작품들을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현기영에게 제주도는 어떠한 섬인가? 고향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자신의 고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현기영이 내 소설의 모태는 4.3 항쟁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악몽의 현장, 가위 놀림의 세월, 그게 그의 고향이었다. 그러나 고향은 한마디로 잊고 싶고 버리고 싶은 것의 전부였고 행복과 출세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되었다. 고교 졸업할 당시의 심정이 그러했다. 내 소망은 오직 저 거친 수평선을 뚫고 비극과 가난으로 찌든 제주섬을 탈출해 보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향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마음의 안식처라고 그러죠. 타지에서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 때 고향을 떠올리고 또 그 고향에 가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다시 또 일터로 돌아가고, 그래서 마치 고향은 일종의 유토피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어도 현기영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기영에게서 고향 제주도는 악몽의 현장이었고 가위 눌리는 곳이었고 한마디로 잊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든 저 자신의 고향을 탈출하고 싶은 그런 끔찍한 어떤 비극의 공간으로 기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움과 금기의 대상이었어요. 제주 사람은 거의 모두 산폭도로 여겨질 때였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제주 출신들도 비슷한 심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안양 방직공장 여공과 사귀었는데 제주 출신의 아가씨였어요. 실컷 만나다가 그 녀석이 아가씨를 차버렸어요. 서울대생이 공순이하고 오래 갈 리 있겠냐면서 저는 모멸감으로 몸을 떨었어요. 그때부터 제주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현경 씨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주는 언제나 주변이었죠.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도 고향이 어디야? 나 제주도야 라고 말하면은 그러니까 마치 중심이 아니라 저 약간 아웃사이더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역시도 제주 출신 사람들을 좀 무시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 출신의 방직공장 여공과 사귀었던, 하지만 제주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공순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작가로서 내가 내 고향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가난의 재발견, 내가 젖줄대고 태어난 척박한 섬, 땅, 침탈과 대학살과 가난으로 찌든 이 고향의 모태로 정신적 귀향을 감행해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유신이 나에게 가르쳐준 역설적 교훈이었다. 현기영에게 이 제주도, 그리고 거기서 벌어졌던 이 4.3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현경 씨가 이른바 소설가가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이 4.3이라고 하는 이 사태, 그리고 그 사태를 작품으로 쓰기까지 현경 씨는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실제로 현경 씨가 1978년도 이 순이 삼촌을 창작가 비평에 발표했을 때, 이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판금 조치를 당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순이 삼촌에서 나오는 이 4.3이라는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사건인 거예요. 심지어 희생자인 제주도민들도 4.3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희생자 스스로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희생자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울분과 원한과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 있겠습니까? 하지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초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연자제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주 4.3의 희생자들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4.3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4.3에 희생됐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관직에 오르는 일도 매우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집단적 실어증에 걸린 것처럼 제주도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처음 해줬다고요? 바로 현경이라는 작가입니다. 현경이라는 작가가 이른바 순이 삼촌을 통해서 4.3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재미난 게 이런 거죠. 4.3에 대한 이야기를 쓰니까 이제 경찰이 조사를 하고, 현경 씨가 우리가 뭐 영화 1987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남산에 끌려가서 뭐 고문받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경 씨도 그렇게 해서 고문을 당하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한 작가가 어떠한 작품을 썼어요. 근데 그 작품 때문에 체포가 되고 구금이 되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뉴스에 또 신문에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4.3이 뭐야? 순이 삼촌이 뭐야? 순이 삼촌이 뭐길래? 또 거기서 다루는 4.3이 뭐길래 왜 작가를 데려다가 체포하고 고문하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입을 열기가 어렵지, 한번 그렇게 입이 열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의해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하게끔 그런 장이 마련이 되면은 사실 그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경찰에서 그걸 이제 판금 조치를 한 이유가 더 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여론이 증폭이 되고 관심이 증폭될까봐 판금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미 그동안 4.3에 대해서는 1978년도 이 순이 삼촌이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 순이 삼촌이 일으킨 그 스캔들로 인해서 드디어 사람들이 4.3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을 하기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4.3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고, 억압과 금지의 대상이었던 그 4.3에 대한 본물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순이 삼촌, 현경이 쓴 이 순이 삼촌은 일종의 한풀이라고 할 수 있죠. 제주도민들이 결코 말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을 대신 말해주는, 그 원한들을 대신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쉽게 드립니다만 사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뭐 소설이 뭐 그리 대단하길래, 시가 뭐 그리 대단하길래, 그게 목숨을 걸고까지, 그 일종의 목숨을 거는 행위거든요. 걸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런 작품을 썼을 때, 4.3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올지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내하고 그걸 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현경 씨가 이 순이 삼촌에 대해서 이러한 작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적인 작가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 자체도 굉장히 문제적인 작품이다.
예,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었고 자신이 어린 시절에 직접 목도했던 것이었고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그냥 추억으로 기억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끝내 그 기억을 붙잡고 문학을 통해서 재현을 하고 그 사건을 온 세계에 또 우리나라 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현경이 순이 삼촌이 갖는 무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순이 삼촌과 진리의 발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순이 삼촌이 갖는 의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언의 문학입니다. 예,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게 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하는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이 순이 삼촌이 소설이지만 단순히 작가의 상상력에 기반해서 만든 그러한 작품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작가가 아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것만 갖고는 온전한 작품을 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가 현기영이 이 순이 삼촌을 집필하기 위해서 당시 4.3을 경험했던 아니면 그 목격담을 들었던 분들 찾아다니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터뷰를 할 때 그 사건을 경험했던 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왜 그들이 침묵을 지켰는지는 우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고 그런 것들이 말을 했을 때 노태우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매년 그 4.3의 희생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대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이 4.3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 가족이나 뭐 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경 씨가 이걸 증언할 때 아주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취재하는 노인들 입도 뻥끗 안 해. 억울하게 죽은 가족들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그 사람들 신원, 즉 한을 풀어줘야 한을 풀어주지 않고 어떻게 저승에서 만나려 하십니까? 너무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굉장히 취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런 이제 순이 삼촌 가운데 이런 문장들이 나오는데요. 자,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뿐이던가. 군경 전사자 몇백과 무장공비 몇백을 빼고도 5만 명에 이르는 그 막대한 죽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런데도 그 죄악은 30년 동안 여태 단 한 번도 고발되어 본 적이 없다. 섣불리 들고 나왔다간 빨갱이로 몰릴 것이 두려웠다.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위령제 한번 떳떳이 지낼 배심조차 없었다. 하도 무섭게 당했던 그들인지라 지레 겁을 먹었던 것이었다. 예, 순이 삼촌 가운데 한 대목인데 그래서 그 제주도는 지금도 가면 그렇다 그러죠. 그 4.3 때 피해를 입었던 마을들은 제사 날짜가 그 마을의 제사 날짜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왜냐면 한날 한시에 전부 다 그렇게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제사 날짜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왔던 것처럼 그 죄악에 대해서 30년 동안 이게 이제 78년도에 나온 작품이니까 그 후로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고발되어 본 적도 없고 섣불리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는 빨갱이로 몰릴 것이고 그러니까 고발할 용기는커녕 합동위령제 한번 그 돌아가신 자기 부모님들 아니면 자기 친지분들 모아서 한번 제사 한번 떳떳이 못 지내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무섭게 당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국가에 정부에 미움을 샀다간 또 끔찍한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씀들을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취재하는 노인들이 입도 뻥끗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해서 현경 씨가 그 증인들에 대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이 삼촌을 쓰게 됐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다 저항기억의 서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역사란 해석의 문제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이 있을 것이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역사는 일종의 기억의 문제다.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그 집단에게 그 역사적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억시킬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흔히 역사를 기억투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그 교과서 문제가 있었죠. 국정교과서, 역사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것도 전형적인 아주 기억투쟁의 하나의 모습들이죠. 즉, 교과서에서 역사를 어떻게 기술할 것이며 그 하나의 통일된 그 역사서를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목표는, 이런 의도는 말 그대로 그 역사적 사건을 단 하나의 기억으로, 단 하나의 해석을 통해서만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도죠. 그래서 몇 년 전에 꽤 이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 기억투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역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지배기억. 이 지배기억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즉, 국가가 그 사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싶은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 물론 여기에는 진실된 방식으로 그것이 사실의 방식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항쟁 같은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되겠죠. 과거에는 5.18 사건은 말 그대로 빨갱이 폭도들에 의한 그런 것으로서 기억이 됐었죠. 국민들에게 그런 식으로 기억이 됐어요. 예. 이제 그런 게 일종의 지배 기억인 것이죠. 근데 그 반대편의 기억이 있겠죠. 그 반대편의 기억을 저항 기억 또는 대항 기억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갖고 해석을 한 기억이 아니라 보다 진실에 가까운, 즉 지배 기억에 대항하는 측면에서 또 다른 어떤 그 역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5.18 같은 사건들은 예전에는 빨갱이 폭도들의 사건이었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민주항쟁의 사건으로 전환이 됐죠. 예. 바로 그렇게 전환이 될 수 있게끔 싸웠던 또 다른 하나의 그 해석의 그 세력들, 축들이 바로 그 당시 이제 저항기억, 예, 대항기억,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현경이 쓰는 순위삼초는 4.3에 대해서 왜곡된 지배 기억을 다시 진실에 가까운 기억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전 순위삼촌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사람들은 4.3이란 단어도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 그대로 매우 불순한 세력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위삼촌이 등장함으로써 4.3에 대한 또 다른 기억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였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경의 순위삼초는 기존의 지배기억이 강요하던 방식의 그 4.3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의 해석, 또 다른 방식의 기억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 사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순위삼촌에 보면은 그 북촌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이제 북국민학교라고 불렸죠. 예, 지금 이제 북촌초등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 도민들을 모아놓고 양편으로 가르고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학살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을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 작품의 내용을 한번 잠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이 교문을 향해 늘어서기 시작했을 때 벼랑간 군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데려감져 하는 말이 전류처럼 군중 속을 꿰뚫었다. 그러자 교문 가까이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흩어지며 뒤로 우르르 몰려갔다. 단상의 장교가 권총을 휘두르며 뒤로 물러가는 자는 가차없이 총살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질렀다. 이 말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을 뿐 다시 뒷걸음치기 시작했다.
장대 두 개가 서로 번갈아 가며 사람들을 몰아갔다. 장대가 머리 위로 떨어질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고 장대에 걸린 사람들은 빠져나오려고 호우적거렸다. 장대 뒤에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 몽둥이를 휘두르고 공포를 쏘아대자 사람들은 장대에 떠밀려 주춤주춤 교문 밖으로 걸어나갔다. 교문 밖에 맞바로 잇닿은 일주도로에 내몰린 사람들은 모두 한결같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애결했다. 군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할머니들, 총뿌리에 등을 찔려 앞으로 곤두박질 치는 아낙네들, 군인들은 총구로 찌르고 개머리판을 사정없이 휘둘렀다. 사람들은 휘둘러대는 총 개머리판이 무서워 엉금엉금 기어갔다. 가면 죽는 줄 번연히 알면서 어떻게 제 발로 서서 걸어가겠는가.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뒤꿈치에 대고 총을 쏘아댔다.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일제사격 총소리가 콩 볶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길수영도 나도 울었다. 우익인사 가족들도 넋놓고 엉엉 울고 있었다. 우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었다. 마을에서 외양간에 메인 채 불에 타 죽은 소 울음소리와 말 울음소리도 처절하게 들려왔다. 중낮부터 시작된 이런 아수라장은 저물녘까지 지긋지긋하게 계속되었다. 자,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북촌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이었습니다. 자, 마을 사람들을 초등학교에 모아놓고 경찰 아니면 군인의 가족들은 한쪽 편으로, 그렇지 않은 가족들은 또 한쪽 편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군인이나 아니면 관공서의 그 직계 가족들의 그 사람들은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 그대로 무차별 사격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백 개의 사람들이 희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거와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작품 속에서의 어떤 허구적인 장면이 아니라 실제 사건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이제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 얼마 후, 그 제주도에는 그런 게 있대요. 꽃놀림이라고 그래서 그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뭔가 객지에서 어떤 사고로 죽게 되면 이제 빈 꽃상여를 준비를 한대요. 아주 화려하게 만든 빈 꽃상여를 들고 그 객지에서 죽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 신나게 놀다 가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 빈 꽃상여를 들고 그 사람이 자주 갔던 곳을 이렇게 한 바퀴 빙 돈답니다. 예, 그런 어떤 의식이 있는데 때마침 이제 그 북촌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꽃상여를 몰고. 그래서 그 꽃상여를 들고 초등학교를 이렇게 운동장을 도는데 그 돌 때 도민들이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때 4.3 때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친척들, 누나, 동생들 그 끔찍하게 학살당했던 그 사건이 떠올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떠오르다가 어느 한 사람이 울컥하고 이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 울음이 터져 나온 거죠.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면 안 돼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말도 해도 안 되고 기억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강요된 망각의 시간을 살고 있었던 이분들에게 그 초등학교 그 사건의 현장을 돌다가 울컥하면서 그 사건이 떠오르고 한 분이 눈물이 터져 나오자 거기 있던 모든 분들이 동시에 그 꾹꾹 참았던 눈물을 동시에 이렇게 쏟아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서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됐고, 근데 문제는 이 울음소리가 경찰서까지 들리게 되고, 그래서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나와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아주 혹독한 시련을 당했다라고 하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 그걸 이른바 아이고 사건이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울다가 예, 그 울었다는 이유로 또 아주 초죽음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던 것이죠. 예, 참 정말 예,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인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죠. 그 제주도에는 이제 시황마지굿이라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조상을 이제 기리는 이제 그 천도제 같은 거를 지낸다고 그래요. 예. 근데 4.3 때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주도는 그 이 무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것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최고의 만신이 제주도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무속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으니까 가족 중에 그 이제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제 무당을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한풀이 같은 살풀이 같은 이제 굿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경찰들이 그 굿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제주도에는 경신대연합이라고 해서 그 무당들의 어떤 결속체가 있나 봐요. 연합체가 있는데 그 경찰들이 그 경신대연합에 가서 절대로 굿을 해주지 말아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이렇게 굿하는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그 무당을 타고 들어와서 무당의 목소리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빙의가 돼서.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무당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이렇게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4.3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4.3은 어떤 사건이라고요? 말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심지어는 기억도 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민 전체가 집단적 실어증에 걸리고 강요된 망각, 그걸 이제 다른 말로 기억의 자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그런 사건인데 당연히 굿을 못하게 하죠. 어디 가서 원풀이도 못하는 거예요. 한풀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 순이 삼촌은 이른바 소설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4.3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른바 저항기억의 한 방식으로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작품 가운데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이념적인 순결 강박과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죠. 해병대 하면 귀신 잡는 해병대. 그런데 이거의 유래가 참으로 슬픈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작품의 한 부분인데요. 순이삼촌의 한 부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때마침 6.25가 터져서 해병대 모병이 있자 이 귀순자들은 너도 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이 귀순자들은 말 그대로 이제 제주도민들, 이제 빨갱이로 이제 오해를 받았던 그분들인데요. 너도 나도 입대를 자원했다. 그야말로 빨갱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대로 눌러 있다간 언제 개죽음 당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향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용맹을 떨쳤던 초창기 해병대는 이렇게 이 섬, 즉 제주도 출신 청년 3만 명을 주축으로 이룩된 것이었다. 이게 이제 참으로 비극이죠. 그냥 도민이에요. 제주도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을 이른바 빨갱이로 몰아가기 시작하고 학살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집니다. 발발하게 되고 군인들을 징집을 하는데 도민들에게는, 특히 제주도 출신 청년들에게는 이게 매우 좋은 기회였어요. 왜? 국군이 돼서 이른바 빨갱이를 잡는, 인민군을 잡는, 북한군을 잡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야말로 투철한 반공주의자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빨갱이가 아닌데 빨갱이라고 오해를 받고 있으니 이 오해를 푸는 방법은 달리 물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빨갱이 헌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에 자원을 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북한군을 사살하는데 앞장서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겨우겨우 이른바 빨갱이라는 그 낙인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낙인을, 그 문신을 지우게 된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하는 이 말에 이렇게 슬픈 배경도 있지만 이거의 반대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북청년단이에요. 서북청년단은 순위삼촌에서도 나오지만 굉장히 끔찍한 테러리스트들이죠. 예, 우익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서북청년단 대부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평양이 아니고 이북 출신들이죠. 북한 출신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북한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이제 반감을 갖고 사상이나 이념 등의 반감을 갖고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비슷한데요. 이른바 탈북민들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예. 그렇게 편하지는 않은 이웃으로 보고 있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른바 반공주의가 아주 새를 떨치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공산주의가 싫고 김일성이 싫어서 남한으로 왔다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역시 사람들의 시선이 바르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좀 삐딱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당시 서북 청년 단원들이 자기 스스로를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반공주의자입니다라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같아요. 제주도민들이 했던 방식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빨갱이 사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있었죠. 얼마나 이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이런 우익청년단들이 끔찍한 테러를 자행했으면 우는 아이들도 서청 온다 그러면, 서북청년단을 줄여서 서청이라고 했는데 서청 온다라고 하면 우는 아이들도 울음을 딱 끊친다고. 그래서 그 당시 뭐 유명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른바 손가락 빨갱이. 그 서북청년단들이 이른바 죽창이나 총이나 이런 걸 들고 때로 이렇게 몰려다니죠. 대낮에 몰려다니면서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을 딱 지목을 해요. 그래서 지목을 해서 이 마을의 빨갱이가 누군지 대라. 되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그러면 그 지목당한 사람이 겁이 나니까 그냥 손가락으로 그냥 아무나 이렇게 지목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면은 이유도 묻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거나 그 테러를 해서 죽이죠. 서북 청년 단원들이 끔찍한 방식으로 이른바 빨갱이 사냥을 하면 할수록 그들은 말 그대로 나는 반공주의자입니다라는 것을 보다 선명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참으로 매우 역설적이고도 비극적인 사태들이 그때 벌어지는 것이죠. 가지고 서북 청년단의 어떤 악랄함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념적으로 나는 순결하다. 내 몸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독소가 조금도 스며들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잔인한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됐던 그런 것이 한쪽 면에서는 이른바 제주도민 청년들이 귀신 잡는 해병대로, 한쪽에서는 이른바 서북 청년 단원들이 그렇게 끔찍한 테러들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것이죠. 빨갱이란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몇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긴 그들인지라 한번 여발한 듯이 용맹을 떨쳐서 누명을 벗어 보이고 싶었으리라. 아니, 그것만이 아니다. 어쩌면 거기엔 보복적인 감정이 짙게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북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이북 사람들에게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이다. 섬 청년들이 6.25 동란 때 보인 그 전시에 빛나는 그 용맹은 한때 군경 측에서 섬 주민이라면 무조건 좌익시에서 때려잡던 그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이 얼마나 큰 오류를 저질렀나를 반증하는 것이 된다. 참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또 도민의 청년들로 하여금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른바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끔 행동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만들어진 오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품의 내용을 먼저 잠깐 좀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죠. 우린 처음부터 섬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댔어. 서청뿐만이 가서 야, 그땐 다 길했어. 후에 교체해주고 들어온 다른 육지 향토부대도 매 한 가지래서 사실 그때 육지 사람치고 이 섬 사람들을 도매금으로 몰아서 빨갱이로다 보자는 사람이 없앴디. 4.3 폭동이 일어나디 50선거를 방해 설라문이 남한에서 유일하게 이 섬만 선거를 못 치렀디. 군대는 반란이 일어나디 하여간 이런 북새통이었으니끼니. 자, 이 대사는 지금 순이삼촌에 나오는 이른바 서청 출신의 고모부입니다. 예, 이 당시에 서청들이 워낙 잔인한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도민들이 자신의 딸들을 서청과 결혼을 시켜요. 그렇게 되면 우선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고모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고모부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고모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우린 이른바 서청들도 처음부터 섬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서청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제주도민들은 빨갱이다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들을 갖고 있었대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을 빨갱이로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4.3 폭동도 일어났죠. 근데 그 4.3 폭동도 당연히 빨갱이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본 거죠. 근데 제주도가 유일하게 50선거를 치르지 못한 지역 아닙니까? 50선거는 말 그대로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선거였어요. 이게 48년도 5월 10일 날 벌어진 선거였는데, 근데 이 선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죠. 왜냐하면 50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게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를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단이 고착화되는 거죠. 북한으로 하여금 독립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계기를 주는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끝까지 이걸 반대를 해서 제주도만 50선거를 못 치렀어요. 자, 가뜩이나 사람들이 제주도 사람들에 대해서 빨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4.3 폭동이 일어나 50선거도 못 치러, 그렇죠? 또 군대에도 반란을 일으켜, 이게 이제 여순 사건 아닙니까? 일어나 이런 북새통이었어. 그래서 의도하진 않았는데 우린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오해야. 오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이삼촌에서도 작가 현기영이 끊임없이 오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았더라면, 이런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죠. 이 오해가 정말 오해 때문에 4.3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좀 어이없는 일이 될 수 있죠. 왜냐면 말 그대로 오해잖아요. 내가 의도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널 오해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제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해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작가 현기영이 여기서 말하는 오해는 개인 간의 어떤 우발적인 그런 의도하지 않은 그런 오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오해하게 했는가라는 것이죠. 즉 누가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기억하게끔, 그들을 그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기억하고 오해하게끔 만들었냐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그런 오해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오해인 것이죠. 제주도민들을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든 어떤 거대한 힘,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든 그 거대한 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현경의 순이삼촌은 지금도 학생들 교과서를 통해서도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도 느껴지긴 하는데요.
한 작가가 한 작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 특히 언급이 돼서는 안 되는 일종의 금기와 억압이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작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한 사건들을 이른바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재현을 했을 때 그 개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지, 시대에 따라서는 정말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랐어요.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거의 다 몰랐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현경이라는 작가가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이 작품을 쓴 거예요. 도대체 문학이 뭐 그리 대단하길래 우리 같으면은 목숨을 걸고 어떤 사건을 이른바 소설이나 시나 다른 예술로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현경 씨는 정말 목숨을 담보로 해서 제주도민의 그 원한, 도민 전체의 원한, 기억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이 강요된 망각을 뚫고 현경 씨는 소설의 입을 빌어서 도민들이 하고 싶었던 그 원한의 목소리를, 그리고 진실에 가까운 그 목소리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린 작가지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고초도 당하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작품으로 재현하고 형상화하고, 그런 면에서 현경 씨는 분명히, 현경이라는 작가는 분명히 이 시대의 문제적인 작가고, 순이 삼촌은 4.3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비극을 세상에 제대로 알린 매우 문제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러한 작가들을, 우리가 이런 작가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좀 자부심을 느껴도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진실의 목소리를 던지기 위해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작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순이 삼촌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